안녕하십니까. 중소상공인 살리기협회 사무처장 김영석입니다. 지금부터 카드 수수료 관련 법규 및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건가요? 바로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즉,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깃발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를 정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발표하는 내용은 7개의 파트로 나누어 총 40분가량의 분량입니다. 다소 따분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들이 세우는 이 이정표가 카드 수수료 정책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카드 수수료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은 크게 영세 가맹점, 중소 가맹점, 일반 가맹점, 대기업 가맹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영세 가맹점은 연매출이 3억 이하인 가맹점이 해당됩니다. 하루 매출로 따지면 82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들 영세 가맹점은 여전법에 의하여 우대 수수료율 0.8% 이하로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영세 가맹점들은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의 1.3%를 부가세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단 음식 숙박업은 2.6%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업체당 조건이 있습니다. 업체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현재까지는 2020년까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유는 아직 미정입니다. 2020년쯤에 아마 다시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매출 10억 이하 업체만 적용받습니다. 연매출이 10억이 넘어가면 10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여 영세 가맹점들의 현재 실질적 카드 수수료를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수수료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매출액의 0.8%를 지불하는데 세액공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을 합하여 1.3%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카드 수수료는 최소 마이너스 0.5% 이상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세액공제가 없어지면 0.8%가 되겠지요. 중소가맹점은 연매출이 3억 초과 5억 이하인 가맹점이 해당됩니다. 하루 매출로 82만원에서 137만원 사이입니다. 이들 중소가맹점은 여전법에 의하여 우대 수수료율 1.3% 이하로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가맹점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부가세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 받는 부분은 영세 가맹점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게 중소가맹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업체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2020년까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가맹점의 실질적 카드 수수료를 정리해 보았더니 거의 제로 수수료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연매출이 중소가맹점 최고 매출인 5억 원이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이 77%일 때 세액공제액이 최고 한도액인 500만 원이 됩니다. 즉 5억 매출의 77% 카드를 끊어도 세액공제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가맹점의 실질적 카드 수수료는 현재는 제로 아니면 약간 마이너스가 됩니다. 물론 이것도 세액공제가 당분간 연장된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일반 가맹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맹점과 못 받는 가맹점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맹점은 연매출이 5억 초과 10억 이하인 가맹점이 해당됩니다. 하루 매출로 137만원에서 274만원 사이입니다. 이들 일반 가맹점은 여전법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대부분이 2.5%의 건접한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들 일반 가맹점은 연매출이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1.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액공제 받는 조건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똑같이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2.6% 세액공제를 받고 업체당 한도는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리고 2020년까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 가맹점들의 실질적 카드 수수료를 정리해 보았더니 대략 1에서 1.8%가량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연매출 5억 기준으로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매출이 75%일 때 세액공제 후 실질적 카드 수수료가 1에서 1.2%가량 되고 연매출 10억 기준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매출이 75%일 때 세액공제 후 실질적 카드 수수료가 1.6에서 1.8%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연매출이 10억을 초과하는 일반 가맹점은 어떨까요? 물론 이들 대부분은 2.5%의 건접한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가맹점 단체 설립권도 없고 카드 수수료 협상권도 없습니다. 실질 수수료가 2.5%에 건접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법정 최고 카드 수수료인 2.5%를 일방적으로 책정 후 통보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명백한 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법에서는 갑질의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법규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가맹점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마트, 백화점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 대기업 가맹점은 여전법에 의하여 일반 가맹점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규모에 의한 갑질을 통해 평균 수수료율 1.39%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17년 국감에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기업 가맹점에는 카드사가 막대한 마케팅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드사 마케팅비의 대부분을 이 대기업 가맹점에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업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을 하다 보면 포인트 적립이나 마일리지 적립, 청구 할인, 이벤트 등 각종 지원들이 있습니다. 이 카드사 비용의 51% 이상이 이 마케팅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케팅비는 대기업 가맹점에 지출하고 그 비용은 일반 가맹점의 고유를 빨아서 충당하는 것이 현재 카드 수수료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마케팅비를 감안한 대기업 가맹점의 실질적 수수료를 추산해 보니 0.5%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전법을 통해서 중소자영업자들의 수수료 협상권을 박탈하고 그리고 대기업 가맹점의 갑질은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드사의 대기업 가맹점에 대한 적자를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가맹점의 종류별로 카드 수수료의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가맹점의 종류별로 카드 수수료의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법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카드 수수료 체계가 형성되었고 유지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정책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입니다. 줄여서 여전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에서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 몇 개만 발췌해서 잘못 제정된 법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드 수수료율 책정과 관련된 여전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법 제18조 3에 가맹점 수수료율의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항에서 신용카드 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떻게 보면 약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문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이 항에 나타납니다. 이 항에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시행령에서 이 가맹점 수수료를 산정 시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항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을 가맹점이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 법에서는 적격 비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적격 비용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그 내용에 뭐 자금 조달 비용부터 위험 관리 비용까지 해서 마케팅 비용, 일반 관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한 것이 합당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법이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신용카드사들이 지출하는 그 비용들을 적격 비용으로 정하여 놓고 이 비용을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금 전가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3항에서 그 적격 비용을 산정하는 근거로 공정타당하고 하다고 인정되는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근거 자료가 뭡니까? 카드사들이 자기들이 마케팅 비용은 이렇게 썼다, 뭐 일반 관리비는 이렇게 썼다 하고 낸 그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6가지 딱 비용을 정해놓고 그 비용들은 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적격 비용에 대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산정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올해 말에도 이 적격 비용 산정 회의가 열리는데 이 회의에 상임 대표는 전혀 참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들이 내놓은 이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금융위원회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방적으로 적격 비용이라 해가지고 비용을 산정해놓고 그걸 일방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부담시키도록 만들어 놓은 게 여전법이고, 여전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법의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3항에서 아까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세 가맹점하고 중소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법규가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신용카드 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해놓고 그 시행령을 보면은 연간 매출액이 3억 이하는 0.8% 이하, 연간 매출액이 3억에서 5억 사이는 1.3% 이하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이 여전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항에 보면은 사항에서는 여전법에서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에 대하여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참으로 참담한 내용입니다. 사항에 보시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용카드 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를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둘째, 신용카드와 관련된 거래를 이유로 보상금이나 사례금을 받는 행위. 즉, 법으로 일정 규모를 정해가지고 그 규모 이상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라고 딱 단정 짓고 그것은 그 가맹점들은 카드사들한테 이렇게 첫째와 둘째와 같은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가 도대체 얼마냐? 어떻게 보면은 이 조항이 대기업 가맹점들이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한 법령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현실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시행령에서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데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매출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즉, 연 매출 3억 이상이면은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돼서 카드사에게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여전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해서도 안 되고 보상금이나 사례금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연 매출 3억이면 하루 매출 82만 원입니다. 여전법에서는 이 하루 매출 82만 원이 넘으면은 카드사에 갑질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여전법의 참담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카드 수수료율과 관련된 여전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가맹점들의 단체 설립 및 수수료 협상을 위한
단체 교섭권과 관련된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법 제18조 2에 가맹점 단체 설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매출 규모에 해당하는 가맹점은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한 대통령령을 살펴보면 시행령 6조 22에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이 나와 있는데, 첫째, 소상공인일 것, 그리고 연매출 2억 이하일 것, 이게 전부입니다. 여전법에 가맹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점 단체 설립 및 교섭에 관한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단체 설립은 연매출 2억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그나마 단체 교섭권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는 것이 여전법의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카드 의무 수납제와 관련된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법 제19조에 가맹점의 준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보시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국에만 남아있는 이 단 한 줄의 법이 이토록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카드 수수료 정책이 만들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신용카드사는 이 법을 등에 업고 가맹점에게는 완전한 갑이 되어 소비자 유치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방만하게 지출된 비용을 모두 일반 가맹점에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공공카드사 설립에 관련된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상인들끼리 힘을 모아서 공공카드사를 설립을 하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카드사 설립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전법 제3조에 카드사의 허가 등록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여전법 제5조에서 자본금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대여업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200억에서 400억 정도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전법 제6조에서는 허가 등록의 요건이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까다롭고 구체적인 허가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만 살펴보면은 5항에 보시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 건전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허가를 내어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통령령을 살펴보면은 자본금의 3배 정도의 자금 동원력이 대주주가 있어야 한다, 필요로 한다라는 규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조에 명시했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7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까다롭고 힘든 요건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드 수수료의 현실을 살펴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되는 관련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들은 어떤 대안 정책을 요구해야 할까요? 크게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즘 한창 중기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상공인 폐해에 대해서 살펴보고, 둘째, 공공카드사 설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카드 수수료 협상을 위한 가맹점 단체 설립 및 단체 교섭권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카드 의무 수납제 대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제안 그 첫 번째로 중소상공인 폐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기부와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하면서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언론에서는 일명 수수료 재료 결제 서비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런 결제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결제 서비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의무 사용제인 신용카드의 압도적인 사용률 때문에 그 시행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결제 수단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이지 우리나라에도 언젠가는 정착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결제 수단의 서비스 개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벤사와 카드사가 있고, 이 벤사와 카드사를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지금 과도한 수수료 체계가 형성되어 중소상공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 페이 결제 제도는 이 신용카드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인데, 소비자하고 판매자 사이에 벤사하고 카드사는 없고, 계좌 간에 즉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직접 결제가 이루어지는 계좌 간 직접 결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도구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구현 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 페이는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간편결제 사업자와 은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편결제 사업자가 어떤 업체들을 뜻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듯이 네이버페이, 비씨카드, 카카오톡, 페이코, 티머니 이런 업체들이 간편결제 사업자입니다. 다음으로 참여은행들을 보시면 시중에 굵직굵직한 은행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11개 지금 은행이 참여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고, 앞으로 나머지 모든 은행들도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 구동 방식을 보시면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앱을 실행을 합니다. 이 앱을 실행이 어떤 앱을 많이 하냐면은 간편결제 사업자들의 앱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앱,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앱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행되면은 이 간편결제 사업자들의 앱에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능들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 QR코드를 실행시켜 가지고 판매자 포스에 있는 QR코드를 인식시키고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참여은행에 이체 요청하는 정보를 보낸과 동시에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 정보가 판매자에게 통보되는 이런 구현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페이 결제 방식의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 제도도 당연히 수수료 발생 요인이 있습니다. 결제 방식이 계좌 이체에 의한 방식이기 때문에 계좌 이체 수수료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 비용이라든지 마케팅 비용, 운영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정부에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은행들과 협약을 했습니다. 이 계좌 이체 수수료 면제하기로 협약을 하고, 이 간편결제 사업자하고도 협약을 했습니다. 이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제로 수수료는 영세 중소 가맹점에만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 중기부와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 발표에 갔다 왔는데 정확한 워딩이 이랬습니다. 영세 중세 가맹점이 제로 수수료의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가맹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기부에서 낸 자료들을 쭉 세심하게 살펴보니까 일반 가맹점은 페이 수수료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한다고 아주 짤막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신용카드처럼 일반 가맹점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이 이 페이 제도에도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조심해서 살펴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중소상공인 페이 제도가 과연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정부가 내놓은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 페이 제도는 신용카드와는 다르게 공공 플랫폼의 성격을 띠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형적 수수료 구조로 인해서 카드사의 배만 불려준 신용카드사의 그런 실패는 없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소상공인들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수수료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낮은 수수료를 구현하는 문제는 크게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느냐에 의문점이 남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중앙부처에서는 소비자의 소득공제 40%, 즉 다시 말해서 이 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결제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알고 계시다시피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페이에는 그걸 더 늘려가지고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혜택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서울시의 경우에는 교통카드 기능을 연계하겠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이나 각종 문화시설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어떤 이런 지원 혜택을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간편결제 사업자의 마케팅력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중소상공인 페이 제도는 정부가 깔아주는 멍석입니다. 간편결제 사업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온라인에서 이 간편결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시장을 꽉 잡고 있었는데 이들도 오프라인에서 간편결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신용카드 사용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게 여의치 않아 왔는데 정부가 명석을 딱 깔아줍니다. 공공 플랫폼도 구축해서 쓰라고 주고 각종 정부의 혜택들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간편결제 사업자 너그보고 사업을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 게 이들이 정부에서는 지금 그런 혜택을 주는 대신에 수수료를 꽉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수수료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간편결제 사업자 입장에서 돈은 되지 않을 겁니다. 수수료의 수익은. 근데 이들 입장에서 돈이 안 된다고 이런 마케팅을 하지 않고 하는 흉내만 낼 것인지 아니면은 사활을 걸고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마케팅을 할 것인지 판단을 해보면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열심히 회원 확보에 사활을 걸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돈이 안 돼도 회원을 많이 확보해야지만이 미래에 다른 사업을 부가적으로 연결했을 때 여러 가지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특정 매장 할인이나 첫 번째 결제 할인 또는 결제 시 포인트 적립 제공이나 선물 이벤트 같은 각종 소비자 이용 혜택을 부여해서 마케팅을 해서 회원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의 우려점 및 보완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여신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신용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이자 여신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즉 오늘 물건을 사고 당장 결제를 하지 않고 한 달 뒤에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이자로. 그런데 페이에는 아직 이 여신 기능이 없습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공적인 장소에서의 발언을 통해서 페이에도 여신 기능을 탑재하려고 준비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믿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상인들 입장에서 이 여신 기능이 꼭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이 기능이 추가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요구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페이 기능의 우려점 두 번째로 일반 가맹점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제로페이도 반드시 비용이 수반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영세, 중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제로 결제 수수료라고 공공연하게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비용을, 모든 비용을 일반 가맹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것에 속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반 가맹점에 어떤 수수료를 체급하는지 일반 가맹점에 어떤 수수료를 부과하는지를 우리가 감시를 하고
이게 지자체별로 다르게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이 일반 가맹점에 어떤 수수료 체계를 부과하는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수하고 요구하고 정책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시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페이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지원 정책으로 각종 지원 정책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중앙부처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서울시야 중기부가 끌어가고 부산시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이 카드 수수료 대책에 대한 부산시의 능동적인 정책 추진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이 제도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상인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정책 대안 그 두 번째로 공공카드사 설립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공카드사의 기능 및 필요성을 살펴보고 그 실행 방안 두 가지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현재 공공카드사 설립에 대한 여건 및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카드사의 기능 및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카드사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는 의무수납제라는 강력한 방패를 무기삼아 카드사들의 방만한 경영과 무분별하고 과도한 마케팅비의 지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을 가맹점, 특히 일반 가맹점에게 전가시키는 잘못된 구조 속에서 카드 수수료의 왜곡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카드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이 카드 수수료 제도의 공공성을 명확하게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공공성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가맹점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는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각종 세제 혜택 및 할인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 기업의 목적은 수익이 아닙니다. 유지 비용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기형적으로 과대하게 올라있는 카드 수수료를 대폭적으로 내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민간 카드 사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공카드사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인들 공동 출자를 통한 방법입니다. 즉, 전국의 상인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인들이 운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정부에서 공공성을 부여해 주는 방식입니다. 출자금은 최소 300억 내외, 운영비까지 포함해 실질적으로는 두세 배 더 많이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까다로운 허가 절차 및 규제를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적 목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및 공공성 부여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즉, 정부가 출자하거나 공적 자금을 투입시켜서 공기업 내지는 이에 준하는 기업이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는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설립과 운영의 모든 장벽이 바로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카드사나 벤사의 반발 및 노비가 아주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또한 공기업 특유의 방만한 경영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 방법 또한 가능은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지금까지 공공카드사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여건은 어떨까요? 엄밀히 말해서 아직은 사회적 요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부에서 공공카드사의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회적 이슈가 크게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카드사 및 벤사에서 노조를 동원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넘어야 할 산입니다. 공공벤 사업 사례를 보면 이를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2016년도에 공공벤사 설립을 위한 여전법 시행령까지 만들었으나 벤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서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공카드사의 설립에 관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담론 차원에서의 검토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추진한다면 재원은 한 해 50억 정도 발생하고 있는 선불신용카드의 미사용 금액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또 다른 재원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은 부족한 이 사회적 요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킬 수 있느냐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단편적인 가능성 검토에 머물러 있는 정부가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 공공카드사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대안 세 번째, 카드 수수료에 대한 단체 교섭권을 쟁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여전법상 가맹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단체 설립권은 아래와 같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일 것, 그리고 연매출 2억 이하일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단체 교섭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여전법은 연매출 3억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카드사에 갑질을 할 수 있는 주체라는 시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중소상공인 모두에게 이 단체 설립권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된 단체에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게 정당합니다. 의무수납제라는 족쇄를 채워놓고 힘도 없는 일반 가맹점을 카드사에 수수료 갑질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여전법을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여전법을 개정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잘못된 여전법 조문을 그대로 두고 정부에 아무리 다른 좋은 정책을 내놓으라고 해도 전혀 방법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상인들이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책 대안 마지막으로 의무수납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전법 제19조 1항에 보면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10원을 결제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카드 수납해야 하고 수수료의 소비자 부담 전가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의무수납제라는 것이 양날의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다는 것이죠. 먼저 그들이 이야기하는 의무수납제의 좋은 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무수납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수수료 인하에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부의 성향에 따라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장점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향상되어 소비 심리가 높아지고 결국 매출 상승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무수납제의 안 좋은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소액 결제라도 무조건 카드 결제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수수료의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의무수납제로 인해서 가맹점들의 수수료 협상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셋째, 카드사가 가맹점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소비자 모집에만 올인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과도한 마케팅비를 지출하게 만들었고 이는 결국 가맹점에게 과도하게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무수납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물론 카드사나 벤사의 저항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가 소비자의 저항을 들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면 현금을 들고 다니기 불편하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급하기도 번거롭고 힘들다. 특히 각종 카드 혜택이 이렇게 큰데 이것이 줄어든다 라는 논리로 의무수납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사례는 어떠할까요? 먼저 의무수납제의 경우는 전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과도기적으로 의무수납제를 시행했던 국가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 어느 나라에서도 의무수납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어떠할까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점점 더 허용을 하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해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완전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타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완전 폐지가 아닌 타협 금액을 찾아서 일정 금액 이상만 의무 결제를 하고 일정 금액 이하는 의무 결제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만원 이하는 의무 수납을 받지 않아도 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소비자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쉽지 않지만은 사회적 중지를 모아서 사회적인 설득을 하는 작업을 통해서 타협 금액을 찾는 노력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중소상공인 페이 같은 대체 결제 수단을 활성화시키고 카드 의무 수납 폐지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 페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소비자에게는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이 중소상공인 페이를 이용하면 핸드폰 결제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니 이 의무 수납 폐지의 불편이 상쇄될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중소상공인 살리기협회 사무처장 김영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